안녕하세요. 마케팅 개론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는 B2B 시장에 대한 거예요. 즉, 조직 시장, 조직을 고객으로서 이해하기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6장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으로서의 조직. 조직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고객이 아니라 조직이 고객이다. 즉, B2B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시장의 본질과 규모. 조직시장이란 말이 좀 잠깐 어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Organizational Market, 조직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어 몇 가지 보시죠. 비즈니스 마케팅, 기업, 정부 또는 비영리 조직, 기업, 정부, 비영리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을 말합니다. 조직 구매자는 조직이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팔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산업재 시장 같은 데는 이제 산업재 시장 같은 데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가공해서 파는 그런 회사의 시장을 산업재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파리바게뜨라는 제빵 업체가 밀가루를 사죠. 그 밀가루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팔죠. 이런 시장을 산업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프로세스를 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생산이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조직 구매자고요. 만약에 파리바게뜨 먹으려고 직원들이 먹으려고 커피 믹스를 샀다. 이거는 조직 구매자 그 조직 구매자로서 구매한 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도 조직 구매자라고 합니다. 즉, 재판매 또는 재가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것도 조직 구매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산업재 시장 봤고요. 그 다음에 재판매업자 시장. 재판매업자 시장은 산업재 시장과 좀 달리, 산업재 시장은 이를테면 방금 예를 든 밀가루처럼 밀가루를 구입해서 빵으로 만들어 팔았지만, 재판매업자 시장은 밀가루를 구입해서 밀가루 그냥 파는 거예요. 즉, 이마트 같은 소매점, 도매점, 그런 걸 재판매업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시장은 정부죠. 그야말로 뭐 정부 학교가 구매하는 칠판을 구매한다, 분필을 구매한다, 아니면 국방부에서 뭐 전투기를 구매한다, 탱크를 구매한다, 이럴 수도 있을 테고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산업재 시장,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밀가루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산업재 시장이에요. 산업재 기업이죠. 그죠? 두 번째, 재판매업자 시장, 이마트,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팔죠. 이런 시장을 리셀러 마켓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하죠. 리셀러. 세 번째, 가버먼트 마켓, 정부 시장. 정부 시장의 고객은 당연히 정부죠. 가버먼트 유닛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 뭐 학교, 국방부, 지자체 등등. 네 번째는 글로벌 조직 시장이죠. 글로벌 조직 시장. 시장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시장, 이를테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판매업자 시장, 아니면 산업재 시장, 아니면 정부 시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꼭 내수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금 말한 세 가지 시장 형태도 글로벌 차원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절을 보겠습니다. 내수 및 글로벌의 산업, 재판매, 정부시장, 산업시장, 재판매시장, 정부시장. 아까 본 세 가지랑 똑같죠? 네. 의 측정. 사실 이 절은 그냥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절은 사실상 그리 이제
중요한 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 즉 나이크스라는 부분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NAICS, 즉 나이크스는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 즉 북미 3국의 경제적 활동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산업 정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경제 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장 점유율,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경쟁 및 기타 유사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 나이크스인 거죠. 이 절은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조직 구매의 특징, 즉 B2B 시장, B2B 구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특성, 즉 Demand Characteristics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산업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산업재 수요는 파생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파생 수요?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Derived Demand, 파생된 수요. 파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업 간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기업 간에 생기는 수요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derived demand, 즉 파생 수요예요. 이를테면 벌꿀 회사와 제과 회사 간의 거래, 벌꿀 회사가 혜태 같은 데다가 벌꿀을 팔겠죠? 하지만 이런 벌꿀도 사실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즉 허니버터 스낵이 유행이면 허니의 수요가 많아질 테고, 즉 B2B 간의 기업 간의 벌꿀 거래, 즉 벌꿀 수요가 는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두 번째, 출산율이 증대하게 된다면 기저귀 수요가 늘 테고요. 기저귀 수요, 즉 최종 소비자의 기저귀 수요가 늘면 기업 간의 펄프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유한 킴벌리, 하기스를 만드는 유한 킴벌리에서 펄프, 기저귀의 원료가 되는 펄프를 더 많이 사겠죠. 즉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런 말씀이고요. 네, 파생 수요, derived demand, 지금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소비자로부터의 수요가 산업에 대한 수요를 만든다. 그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주문 규모, 구매 규모. 소비자 구매보다 구매 규모가 당연히 크겠죠. 소비자들이야 사봤자 라면 한 많이 사야 10봉지, 많이 사야 한 박스지만 기업에서 산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젯블루라는 미국의 이제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JFK 공항의 소화물 취급 시스템을 300억, 일반 소비자가 사봤자 비싸봤자 1, 200만 원일 텐데 300억 이렇게 구입을 하죠. 구매 규모가 매우 커요. 세 번째, 잠재 고객의 수. 작나요? 큰가요? 작습니다. B2B 시장의 고객의 수는 크지 않아요. 자, 켈로그, 미국의 유명한 시리얼 회사죠. 켈로그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 일반 소비자, B2B 말고요. B2C, 일반 소비자의 수는 얼마나 큽니까? 매우 크죠. 여기 나온 것처럼 8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리얼을 판다. 오휴, 많죠? 그 다음 걸프스트림, 미국의 기업용 항공기 회사예요. 얘네의 고객 수는 단지 수천 개. 켈로그는 그러니까 켈로그의 B2C, 즉 소비자 시장은 8천만 가구. 걸프스트림 B2B 고객은 수천 개에 불과하고, 굿이어 타이어 회사, 굿이어 타이어 회사인데 얘네는 10개 정도, 10개 미만의 자동차 회사. 굉장히 수적으로 줄어들죠. 자, 네 번째, 조직 구매의 목표. 조직 구매 목표는 그냥 한마디로
조직 구매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의 목표겠죠. 조직의 목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익 극대화가 될 테고요. 뭐 수익 극대화만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공익적 이슈, 뭐 소수자 우대, 환경 문제 뭐 등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조직 구매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다 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직 구매의 기준. 자,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평가, 물건을 살 때 고르는 기준이죠. 그렇죠? 구매할 때 평가하는 기준. 1. 가격, 품질, 배송 스케줄, 기술적 역량,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AS죠. 워런티라는 건 이제 AS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 그 다음에 지난번 계약 때 어땠는가, 그 다음에 생산 설비 및 생산 능력 등을 평가하겠죠. 자, 6번째. 구매자, 판매자와의 관계, 그리고 공급업자 파트너십. 조직 구매자는 아무래도 보통 일반 소비자는 그냥 가게 가서 마요네즈, 케찹 그냥 픽 사오죠. 하지만 기업 구매자, 조직 구매자는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산다고 할 때 한국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등등 이런 공급업자와 복잡한 협상을 벌이겠죠. 그냥 오늘은 이 타이어 사고 싶네 뭐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한 협상을 벌여서 장기 계약을 하게 되죠. 미국의 유명한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는 EDS,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지만 HP에 인수된 정보 처리 회사죠. EDS의 7년 장기 계약으로 17억 불에 이르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하죠. 장기 계약을 하게 되고 일종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P&G는 글로벌 정보기술 관리를 위해 HP에 10년간 30억 불 지불. 엄청난 큰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한 3조 정도 되니까요. 그죠? 자, 몇 가지 용어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reciprocity. 호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네요. 호혜란 어떤 두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사주기로 하는 그런 관행을 말해요.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를 어느 정도 구매해 준다면 한국 타이어의 뭐 임원들 아니면 관용차를 현대자동차로 써주겠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로 현대차는 타이어 사주고 한국 타이어는 현대차 사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사주기 이런 걸 호혜라고 하네요. 호혜 관행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약하다면 뭐 잡기 힘들겠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서플라이 파트너십, 공급 파트너십. 인텔 사례가 나오네요. 인텔은 그들의 공급업자들에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했대요. 그래서 그걸 공급한다는 얘기는 돈이 드는 거긴 하겠지만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뭐냐?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한 덕분에 공급업자들의 불량품이 줄었다. 생산성이 증가했다. 등등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공급 파트너십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사례를 더 본다면 월마트는 P&G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월마트에서 나오는 이루어지는 어떤 계산대 포스라고 하죠. 그 계산대 스캐닝 장비, 바코드 스캐닝하는 그 장비를 P&G의 전산하고도 연결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P&G와 공유를 하기 때문에 P&G는 자기네들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언제 필요할지, 어떤 점포에 필요할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월마트 지점에 우리 물건 100개 남았네. 빨리 주문해야겠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6번 이야기 했고요. 7번 구매센터. 구매센터는 어떤 조직에서, 회사에서 구매를 위해 모인 사람들 또는 팀들 뭐 이런 걸 말해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은 구매센터를 이루지 않죠. 제가 그냥 가게에서 콜라 한 병 사는데, 맥주 한 병 사는데, 아니면 껌 한 통 사는데 무슨 조직을 이루나요? 와이프하고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개인이 사지만 기업은 아무래도 대량 구매, 비싼 구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구매센터를 이룹니다. 혼자 뜩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아주 싼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구매센터, 구매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집합. 조직은 여러 사람이 관여한다는 거죠. 대규모 소매점은요, 구매위원회 같은 거를 두기도 한대요. 월마트 이런 데가 그렇겠죠? 자, 구매센터 얘기 계속 할게요. 자, 구매센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 4가지. 첫째, 구매센터에 누가 있냐? 누가 영향력이 큰가? 누가 영향력이 작은가? 등등 결정적인 사람을 찾아내야겠죠. 그죠? 세 번째, 구성원의 구매 기준은 무엇인가? 품질인가? 납기인가? 아니면 무슨 불량률인가? 아니면 수명인가? 아니면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인가? 등등 구매 기준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업은 최저가를 중시하는 데가 있을 테고 어디는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시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구성원들은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 영업사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구매센터 안에는 달라요.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제품을 살 때 구매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고요. 아니면 굉장히 비싸고 어떤 위험 부담이 크고 그런 제품을 살 때는 구매센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겠죠. 어떤 경우에든지 구매 부서 담당자, 즉 구매팀 김 과장 같은 이제 구매 부서 담당자는 거의 항상 포함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싼 제품은 구매센터에 의사결정자,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들어올 테고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때는 R&D 팀 사람들, 엔지니어링 부서 사람들이 관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줄 수 있다면. 그렇죠? 자, 두 번째, 구매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보죠. 구매센터는 더 넓게, 더 역할을 더 세분화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5개로 나눴어요. 일반적으로 5개 정도면 구매센터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 그 다음 영향자, 세 번째는 구매자, 네 번째 결정자, 다섯 번째 정보 통제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는요, 그냥 사용자예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 영업사원 프레젠테이션에 쓰기 위해 빔 프로젝터를 구매한다면 사용자는 영업사원들이 되겠네요. 자, 영향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니까 회사 내에 전자제품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R&D팀, 아니면 전기팀, 아니면 그런 팀 사람들이 아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매자는요, 구매에 실제 구매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아마 구매팀 박대리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번째 결정자,
이 제품 어떤 거를 살까,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살까 등등 제품 구매와 관련된 어떤 차원이든지 좋아요. 어떤 차원이든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결정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결정자에는 이제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 정보 통제자.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순 우리말로 말한다면 뭐 문지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네, 뜻에 좀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제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정보 통제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원활한 어떤 뭐 이렇게 정보의 흐름이나 사람의 흐름, 방문 통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뭐 기업의 대표이사의 비서 같은 사람도 게이트키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구매팀장의 뭐 구매팀의 어떤 말단 직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회사의 본사 1층에 있는 수희 아저씨 같은 사람도 정보 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 통제라기보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인적 통제겠죠. 출입을 통제하니까, 그죠? 영업사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어쨌든 이런 정보 또는 인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보 통제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용자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 영양자는 구매 검토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사람, 구매자는 세부 조건, 계약의 세부 조건, 공급업자 정하고 하는 일을 하는 구매팀장 아니면 구매팀 직원일 되고요. 결정자는 구매 담당 이사같이 공급 조건, 공급업자를 승인하는 사람이에요. 정보 통제자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죠. 구매 상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Straight Rebuy, Modified Rebuy, New Task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단순 재구매 또는 직접 재구매, 두 번째 수정 재구매, 그 다음에 신규 구매라고 하는 세 가지예요. 단순 재구매는 지난번에 샀던 유사한 구매 조건으로 더 사는 거. 제품이 시간에 따라 크게 개선되거나 발전하지 않는 제품, 이를테면 밀가루, 설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밀가루나 올해 밀가루나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죠. 파리바게트가 밀가루 구매할 때 매번 살 때마다 밀가루의 성분을 본다? 밀가루에 무슨 뭐 어떻게 밀가루 성분이 변했는지 뭐 꼼꼼히 확인한다? 그러지 않겠죠. 예. 밀가루 같은 경우 어떤 원유, 시멘트 그런 경우에는 단순 재구매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수정 재구매. 수정 재구매는 구매할 때 구매 조건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시간에 따라서 제품의 사양이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바뀌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경우에는 수정 재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어떤 칩,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떤 이를테면 카메라 모듈, 렌즈 등 이런 거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간의 감에 따라 기술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꽤 크죠. 이런 구매는 수정 재구매를 하겠죠. 몇 년 전에 산 그대로 뭐 산다? 부품을 산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가격도 내리든지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제품을 구매하든지 등등 이런 식의 수정 재구매 정책을 쓸 겁니다. 세 번째, 신규 구매.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제품을 살 때는 신규 구매라고 합니다.
그냥 확실히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가정용 충전기 이를테면 가정할게 해볼게요. 가정용 급속 충전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완전 처음 사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구매를 할 때 매우 꼼꼼하게 구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처음 사는 거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꼼꼼하게 사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를 바로 new task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단순 재구매는 일상적 재주문, 수정 재구매, 그 다음에 신규 구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절은 조직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구매 프로세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인식, 정보 탐색, 후보안 평가, 그 다음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이런 것처럼 다른 챕터에서 공부한 소비자 행동, 일반 최종 소비자의 소비자 행동과 똑같은 5단계를 거치는군요. 그죠? 먼저 문제 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는 먼저 제조 구매 의사결정이에요. 직접 만들까? 아니면 살까? 이런 결정이겠죠.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 브레이크 시스템을 외주 브레이크 전문 제조회사한테 살까? 아니면 직접 개발할까? 직접 제조할까? 이런 고민이겠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오디오 직접 만들까?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서도요. 그죠? 어쨌든 직접 만들까 아니면 구입할까, 이런 결정을 make by decision, 즉 제조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정보 탐색은 여러 공급자들 중 어디가 좋을까를 이제 어떤 부품은 누가 잘 만드나, 이 제품의 강자는 누군가, 자,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 뭘 중시할까, 내구성, 안전성 등등 이런 다양한 정보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대안평가죠. 대안평가는 타이어라고 한다면, 자, 엑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점수를 매겨보자 하는 게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후보 몇 개를 고르고 그 후보 중에 어디가 나을까를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대안평가예요. 그 다음에 구매 결정. 자, 그래, 금호 타이어 7만 개 사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그 다음 구매 후 행동. 구매한 다음에 이제 구매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등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단계도 있겠죠. 자, 다음 절. 조직시장은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 최종 소비자,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도 온라인 구매 많이 하죠. G마켓, 쿠팡,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데, 조직 구매자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접근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스펙을 보기도 쉽고요. 등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자 주문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고객 기반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용어 몇 가지 보시죠. 용어. 조직 구매의 중요한 발전은
이 마켓플레이스라 불리는 온라인 거래 커뮤니티의 탄생이다. 이 마켓플레이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켓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1장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마켓은 고객이에요. 고객.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장으로서의 장소 개념이 아니고 마켓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서의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시장은요, 마켓이라고 안 말하고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온라인 시장인 경우에는 마켓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처럼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마켓플레이스는요, B2B 시장 아니면 eHub라고 부르기도 한대죠.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경매에 대해 알아보죠. 경매는 서로 경쟁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냥 경매는 일반적 경매, 옥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말하고, 즉 파는 사람은 소수, 사는 사람은 다수.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 경매고요. 역경매는 파는 사람이 다수고요, 사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또는 소수예요. 주로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역경매라고 하죠. 보시면, 자, 일반 경매는 파는 사람이 한 명, 사는 사람이 다수. 역경매는 파는 사람이 다수, 사는 사람이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죠. 미국에서 이건 뭐 소비자 B2B는 아니지만 소비자지만 역경매 사이트로서 유명한 프라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캡처했고요. 프라이스라인.com은 유명한 역경매 사이트죠. 지금까지 조직구매, 즉 Organizational Market, 조직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